책을 너무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꿈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든 후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현실에 밀려난 책에 대한 그리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요약,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이 경제편 시작하겠습니다. 군 말, 경제라니 머리에 지진이 납니다. 나만 그런가요? 특히 여자들에게 정치 경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남자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여자들에게 설명해주는 부분도 이런 이유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내내 경제를 배우고 내 머리에 남은 글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사는 내게 가난하게 살았던 부모님은, 그리고 비슷하게 가난하게 살았던 이웃들은 죄짓고 살지 말라는 말을 강조하셨고, 그 말은 다시 구르고 굴러서 장사꾼들도 남에게 이윤을 남겨서 등쳐먹는 나쁜 사람으로 무의식에서 어렴풋이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게 경제 교과서에 있는 기업의 목표가 이윤 추구라는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해도 된다는 거야? 사람을 도구로 써도 된다는 거야? 왜 사람이 목표가 아니고 돈이 목표지? 이런 류의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경제편에서 70쪽에 달하는 그리 길지 않은 내용으로 나는 어제와 다른 내가 되었습니다. 겨우 이제서야 경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지를 알게 되었고, 내가 발 디디고 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어떤 것인지 윤곽을 잡았습니다. 이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해서든 쉽게 알려주려고 노력하신 최 사장의 자상함에 감사드립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이 경제편, 지은이 최 사장, 프롤로그. 마르크스는 경제를 하부 구조로 두고 역사, 정치, 사회, 문화, 의식 등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부 구조로 규정한 다음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하부 구조 결정론을 제시했다. 쉽게 말해서 경제의 모습이 바뀌면 역사도, 사회도, 문화도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는 중요하다. 경제를 이해해야 세계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경제 체제에서는 4개의 경제 체제를 구분한다.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공산주의가 그것이다. 이들은 하나의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그것은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이다. 그래서 이번 파트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무엇인지,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먼저 시장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오늘날 우리가 시장이라고 말할 때 그 시장은 첨가물 재래시장, 농수산물 시장, 화개장터의 오일장 같은 전통적인 시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백화점도 시장이고 마트도 시장이다. 시장이란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더 단순화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시장은 사회 전체나 다름없다. 이 시장 안에는 2가지 경제 주체가 있다. 개인과 기업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간섭하려는 3번째 사회 주체가 있으니 그것이 정부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크게 세금과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초점을 맞추려는 것은 세금이다. 정리해보면 경제정책은 2가지가 가능하다.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시장의 자유를 축소하고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정부의 개입이란 직접적으로 세금을 의미한다. 시장의 자유가 확대된다는 것은 정부의 개입이 줄어드는 것, 즉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반면 정부의 개입이 확대된다는 것은
시장의 자유가 줄어드는 것, 즉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경제체제를 크게 나누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와 어떻게 다른가? 이에 대해 답하려면 먼저 부와 재산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해야 한다. 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생산수단과 잉여 생산물이다. 빈부격차가 커지는 원인은 잉여 생산물이 아니라 생산수단에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을 차단하고 국가가 모두 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면, 자본주의는 개인이 사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체제를 말한다. 생산수단을 기준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거시적인 시각이다. 이제는 자본주의를 더 세분화할 차례다.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부체제로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를 구분해보고 마지막으로 공산주의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공산주의 역시 마르크스 레닌주의, 스탈린주의, 마오쩌둥주의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공산주의를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비교의 수단으로서만 공산주의를 다룰 것이다. 다만 간단하게나마 비슷해 보이는 두 체제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해 보기는 할 것이다. 초기 자본주의는 시장의 자유만이 존재하는 경제 체제다. 후기 자본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축소하고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제 체제다. 신자유주의는 후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등장했고, 자본주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경제 체제다. 공산주의는 시장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통제만이 존재하는 경제 체제다. 초기 자본주의. 초기 자본주의는 이름 그대로 가장 초기에 등장한 경제 이론이다. 시기적으로는 자본주의가 태동한 산업혁명기, 즉 근대에 시작되었다. 초기 자본주의 이론을 정립한 대표적인 인물은 18세기의 애덤 스미스로, 그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시킨다고 보았다. 국가가 시장에 간섭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시장은 스스로 가격을 조절하며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생각처럼 보인다. 어떤가? 초기 자본주의의 자유시장은 괜찮아 보이지 않는가? 그런데 특별히 문제는 없는가? 어쩐지 문제가 있을 듯하다. 그것은 이미 자본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능력 있고 노력하는 사람일지라도 부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초기 자본주의에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똑같은 경쟁 구조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 즉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월세 걱정을 안 해도 되니 제품값을 얼마든지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초기 자본주의의 또 다른 문제는 노동 환경이 열악해진다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가 없으니 시장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해고했다가 다시 썼다가를 반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보호해주는 기관이 없으니 노동자들은 끝도 없는 경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임금이나 노동 환경에 아무 대응도 못한 채 일을 해야 한다. 결국 가격 결정의 모든 희생은 노동자들이 감수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자들만의 희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은 사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소비자다. 그러면 소비자의 소비력은 더 열악해질 것이다. 근현대의 역사 중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게 된 모습이다. 매우 자연스럽고 상식적으로 보이는 초기 자본주의는 과열 경쟁에 의한 소비 위축과 공급 과잉의 문제로 인해 필연적으로 경제 대공황이라는 시장 실패 상황을 몰고 온다. 이제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인 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선택했던 자본주의의 수정에 대해 알아보자. 후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는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수정하면서 등장했기에 수정 자본주의라고도 한다. 20세기에 활동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제시했다. 그는 초기 자본주의가 자기 조절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지적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자본에 의한 독점을 막고 소비가 활성화되게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우선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된 노동자들이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음으로 세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해서 정부의 재정을 늘린다. 그리고 늘어난 자금을 공공사업의 자금으로 재사용하여 경제의 선순환을 이룬다. 이 과정에서 부가 재분배되고 빈부격차가 줄어들어 정부의 재정이 늘어난다. 시장 실패로 발생했던 공황은 정부의 개입으로 점차 안정되어 갔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시대가 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후기 자본주의는 인류가 찾아낸 정말 괜찮은 경제 체제일까? 꼭 그렇다고 할 수도 없다. 후기 자본주의도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다. 첫 번째가 경기 침체와 장기 불황이고 두 번째가 불황과 함께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수요는 없는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 다시 말해 경기는 침체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은 우리가 앞서 알아본 자본주의 특성과는 차이가 크다. 자본주의 특성은 공급 과잉이었고 수요를 창출해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개척하거나 가격을 낮추어야 했다. 가격을 낮추어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래야 수요가 다시 나서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 시행한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했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영세 사업자들이 가격을 낮추려면 결국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데 온갖 규제로 인해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없는 것이다. 소비는 안 되고 그래서 그나마 가격을 낮추어야 하는데 구조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소비가 안 되는데도 제품값은 오른다. 이렇듯 초기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인간의 얼굴을 한 후기 자본주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을 형성했고 이로 인한 불황과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이를 정부 실패라고 한다. 이제 세계는 차라리 정부 개입이 없었던 초기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정부 실패를 비판하며 초기 자본주의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체제가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 초기 자본주의와 후기 자본주의에 이어 세 번째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시카고 학파가 주도했다. 이들은 1970년대 이후부터의 장기 불황의 원인을 수정 자본주의가 추구한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보았다. 이들은 국가 권력에 의한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율성 보장과 탈규제를 강조했다. 이렇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거부하는 모습은 초기 자본주의의 모습과 닮았다.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체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세금이 낮아지자 초기 자본주의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금과 규제가 줄어든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대 자본력이 독점적으로 산업을 이끌게 된다.
자본은 자신보다 작은 자본을 종속시키는 속성을 갖는다. 또다시 신자유주의를 통해 이익을 얻는 이가 누구고 손해를 입는 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항상 승리하는 이는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이고 항상 희생되는 이는 노동자들이다.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는 물건이 잘 팔리건 안 팔리건 상관없이 이익을 얻는다. 왜 그런가? 경기가 침체되어 수요가 줄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경기가 활성화되어 수요가 증가하면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수요를 충족시키면 된다. 그렇다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어떠한가? 물건이 잘 팔릴 때는 이들에게 큰 문제가 없다. 잘 팔리는 만큼 더 큰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을 유지할 만큼 안정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 경기 침체기에는 일자리를 잃는다. 경기가 흔들릴 때마다 희생되는 사람들은 노동자인 것이다. 항상 노동자만 희생되는 억울한 사회. 이런 사회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경제 체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다. 공산주의. 자본주의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소유자가 부를 축적하게 하며 소유자는 직접적인 노동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본가는 어떻게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공산주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단순히 이미 자본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 노동자도 소득을 아끼고 저축해서 자본을 축적해 그것으로 생산수단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닐까?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노동자는 경쟁을 통해 다른 노동자를 이길 수는 있지만 자본가를 이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노동자가 열심히 일할수록 자본가는 그만큼 더 부유해지는 구조다. 그리고 노동자는 수익의 대부분을 최소 생활비로 다 쓸 수밖에 없다. 실제로 모을 수 있는 돈은 극히 적다. 이것은 끔찍하지만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일이다. 대형마트에 쇼핑을 하러 가보자. 목소리를 높여 물건을 광고하고 있거나 계산대에서 쉴 새 없이 바코드를 찍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노동자들이다. 대형마트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마트의 주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은 마트에 보이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1848년에 출간한 공산당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임금노동, 즉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이 조금이라도 노동자의 재산을 창조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임금 노동의 평균 가격은 최저임금, 다시 말해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수단의 총액이다. 따라서 임금 노동자가 자기 노동의 결과로 얻는 것은 고작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만큼에 지나지 않는다. 잘못된 세상,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혁명이 필요하다. 자본가에게서 생산수단을 빼앗아 노동자들이 그 생산수단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노동자들을 감동시켰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역사적인 실험이 실제로 진행되었다. 소련, 동유럽, 중국, 북한에서 이 실험을 진행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며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마르크스주의는 20세기 초에 러시아와 동유럽, 아시아 일대를 휩쓸었다. 실제로 노동자들은 힘을 합쳐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생산수단을 국유화했다. 이제 생산수단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 관리했다. 모든 사람은 생산수단이 없는 평등한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역사적인 실험은 자본주의와 대결하며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 이어졌다.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공산주의는 자신들이 정당하게 모은 재산을 강탈하고 자신들을 없애려는 악마처럼 보였다. 자본가들은 국가가 자신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주길 기대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는 국가에서는 국민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갈등을 선과 악의 문제로 받아들이도록 분위기를 형성해 갔다. 자본주의가 자유를 수호하는 선이고
반대로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악이라고 국민을 교육하고 설득했다. 오늘날까지도 공산당이나 빨갱이라는 단어는 한국인에게 마음속 깊이 금기의 언어로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한국전쟁과 북한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배경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교육의 힘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 구성원이 공산주의를 부정적으로 느끼도록 공산주의와 관련된 어휘들을 타자화한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든다. 국가에서 공들여 공산주의를 배척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등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국가가 적대시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들춰보고 알아볼 필요는 없지 않은가? 맞는 말이다. 우리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공산주의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한계와 실제 의미를 선명하게 관조하기 위해서다. 공산주의를 이해한다는 것이 공산주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위해서 알아두어야만 하는 체제다. 이 세상에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것 따위는 없다.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평화롭게 살고자 한다는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적이고 불가능한 전제에서 시작했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 실패의 두 번째 해석은 조금 더 근본적이다. 그것은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일으키는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라는 구체적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 그렇게 관념으로서 존재하는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것을 소유하고 결과물을 분배하는 존재는 지극히 구체적인 사람이다. 즉, 국유화된 생산수단을 관리하는 소수가 권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 전체의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절대적 권한을 갖는 독재자가 필연적으로 탄생할 뿐이다. 공산주의 실패의 세 번째 원인은 정부 주도 계획 경제의 실패에 있다. 자본주의에서조차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빈도에 따라 경기가 침체해지는데 공산주의는 정부가 경제 전체를 이끌어가는 체제다. 이러한 중앙 집권적 통제는 시장의 왜곡과 비효율을 낳아 정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마지막 원인으로는 자본주의의 방해를 들 수 있다. 자본주의는 소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는 폐쇄적인 국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이 될 수 없다. 지구상에서 공산주의 국가의 확산 자체가 자본주의 국가들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들이 공산주의 몰락을 가져왔다. 그렇다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첫째, 혁명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구분이다. 이에 따르면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 중심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주체를 노동자 스스로 보는 입장을 공산주의라 한다. 반면 노동자는 실제로 스스로를 극복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엘리트 계급 또는 부르주아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내려놓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사회주의라 한다. 성장 중심 정책과 분배 중심 정책. 자본주의도 어느 정도 실패했고 공산주의는 무너졌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두 경제 체제인 신자유주의와 후기 자본주의는 각각 성장과 분배의 가치를 추구한다. 신자유주의는 기업과 국가가 우선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주장에 따르면 당장은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과 빈부격차의 심화를 감수해야 하겠지만 복지는 성장이 이루어진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 반면 후기 자본주의는 우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유한 소수만을 위한 성장보다는 사회 전체의 고른 분배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기 자본주의의 주장에 따르면 당장은 자본가의 기업의 투자 의욕 감소나 자본 이탈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정당한 분배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이렇듯 성장과 분배는 기본적으로 반비례의 관계를 갖는다. 허나 각각의 입장이 다른 입장을 절대적으로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성장을 주장하는 입장은 우선 성장해야 지속적인 분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분배를 주장하는 입장은 우선 분배가 이루어져야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성장과 분배는 대립되고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문제는 시기다. 언제 분배할 것인가? 우선 분배하자는 입장과 성장 이후에 분배하자는 입장의 거리가 너무도 멀어 보인다. 당장 오늘의 삶이 궁핍한 이에게는 이후에 찾아올 미래사회의 성장은 무의미하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위협에 전력을 다해 대응하는 기업의 분배를 위한 세금 인상은 투자 의욕을 저하시킨다. 한국 사회는 성장과 분배 중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가?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두 가치는 분명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 경제,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본 후에 서로를 배척하고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은 꼭 해보아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왜 조금 부족하게 살더라도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을 돕고 살아야 하는지를, 왜 미국이 부의 기준을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니라 많이 베푸는 자들로 하는지, 왜 세계가 그토록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나눔은 윤리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계속 존재하기 위한 아주 기본이었던 겁니다. 결국 경제는 성장 중심 정책과 분배 중심 정책에서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이 필요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한 겁니다. 기업의 성장에는 그만큼 기다려주었던 사회의 열악계층이 있었기 때문이니 규제나 세금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나누는 겁니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부터 실천할 일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